동부권에서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했는데 여기에는 좀 더 살기 좋은 지역 발전과 정치 변화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동영 국회의원 당선자를 모시고 당선 소감과 함께 지역 발전에 대한 구상과 지역 언론인들이 제안하는 지역 현안에 대한 당선자의 의견과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지역 정치인의 거는 기대가 그만큼 커서 희망 톡톡 토크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토크에는 곡성신문 정홍균 국장, 네, 반갑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조영우 전남본부장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광양경제신문 홍봉기 편집국장님 함께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민톡톡TV 이동구 총괄국장입니다. 서동영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먼저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민들에게 전하는 인사말과 함께 당선 소감을 말씀을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투표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큰 지지에 힘입어 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고 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공존과 상생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아무래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많았는데 후보자로서는 당혹스럽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거운동 과정을 잠깐 되돌아 짚어본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아마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금지되다 보니까요.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나서 후보자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지지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금지돼 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얼굴이 더 많이 알려진 기존 정치인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신인들한테 오히려 더 불리하죠. 저로서는 나름 이러한 불리한 지경을 뚫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잘 아시는 대로 선거를 정말 며칠 앞두지 않고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져 버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천시 해룡면이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 합류가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순천 시민들의 분노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의 선거구 획정이 옳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신대가 순천의 뜨거운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곳인데 그 신대를 뚫는 떼에서 이쪽으로 갖다 붙였으니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도 나빴을 것이고 해롱면 주민들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투표를 안 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상당히 있었고 민주당에 대한 반발 움직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치르다 보니 이제 저로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로에 가서 펴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가서 달라고 하는 상황이 됐고 해룡면 주민들도 저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서 표를 달라고 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선거운동을 치르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초반기에 민주당에 대한 반발, 그 투표 기권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이번이라도 잘 뽑아서 다시 선거구가 원래대로 환원되는데 누가 더 나을지를 좀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이제 투표율도 사실 해룡이 낮지 않았고 저도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일은 역시 선거구 획정에 따른 불편함이었죠.
제가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해룡면 출장, 그러니까 신대 출장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일 먼저 온 질문이 왜 이제 왔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이 3월 6일 날 밤, 그리고 3월 7일 날 새벽에 이제 획정이 됐고, 저희는 7, 8, 9, 3일 경선을 했고, 경선 결과에 대해서 경선 상대방이 재심 청구를 했고, 또 재심에 대해서 다시 이게 보류가 돼서 다시 재심위원회 또 열리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3월 16일에야 비로소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더니 열흘이나 있다 이제 왜 왔냐 막 이런 질타가 쏟아지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이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사항은 선거 막판에 불어닥친 이 더불어민주당 바람이었어요. 뭐 그냥 유세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길 가시던 분들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흔들고, 그래서 와 정말 어마무시한 바람들이 불어온다라는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지역구가 4개로 확대가 되고 이제 넓어졌는데 결국은 국회의원의 지역 관리도 그만큼 영역이 넓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여러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약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정리돼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예. 그 지역별 공약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광양, 곡성, 구례, 순천, 해룡까지 하다 보니까 순천 해룡만도 인구가 5만 5천이에요. 그래서 하나 지자체 이상이 되는 데여서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 공약들은 다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그 4대 핵심 약속을 드렸었죠. 그게 첫 번째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순사건 잘 아시는 대로 1948년 10월 19일 날 이루어진 그날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너무 오래됐고요. 피맺힌 역사의 아픔들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 첫 번째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전남 동부권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남 동부권은 여수, 순천, 광양 합해서 인구가 한 75만쯤 되고요. 그리고 구례, 고흥, 보성까지 하면 90만 가까이 됩니다. 이 90만 가까운 도시에 대학병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슬픈 현실입니다. 이 지역 어디에선가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갑자기 발생하면 그 환자를 우선 119 차를 불러서 가까운 병원에서 기본적인 조치를 하고 제일 가깝다고 하는 전남대 화순병원까지 가면 2시간 반 대략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급한 환자들은 대부분 사망을 하시기가 쉽고요. 또 서로 살아난다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중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여수 화학산단과 광양 포스코 등 그 큰 산단을 끼고 있는 이 지역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큰 대학병원까지 옮기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대학병원의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그동안 광양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 임차인들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다 보니 임대주택 관련 법령들 중에 임대사업자들이 특히 악용하는 조항들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임대사업자에 의해 악용되는 그 조항은 고스란히 임차인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세 번째 약속이었고, 네 번째는 광양 보건대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설립자의 비리로 위기에 처한 광양 보건대는 지금보다는 미래의 존재 가치가 더 큰 학교입니다. 간호보건계통의 그 학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과들을 통해서 배출된 인원들은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는 더 반드시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 100대 과제 중에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영 사례 때가 그건 수단이니까요. 정상화하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빠르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선택을 해서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저 당선자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그 네 가지 공약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최근에 불과 며칠 전에 참 불행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50대 남성의 그 자영업을 하는 남성인데 이분이 그 심근경색 쪽에 좀 증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를 갔는데 자기 발로 병원에 걸어갔는데 결국 걸어가서 죽어서 나온 사례가 있어요. 꽤 만약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좀 체계적인 의료 그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었다면은 그러한 불행한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특히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민들과 밀접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관심 갖고 또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 기간 동안에 당선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각 지역 현안 등에 대해서 지역 언론인들을 모시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성신문의 정홍균 국장님이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지역의 다양한 뭐 수건 사업을 포함해서 특히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분께 부탁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많은 좀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선인께서 이제 후보자 현수막에 곡성군청 신청사 건립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 핵심을 짚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정책 구호를 이렇게 내거셨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곡성군도 지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 뭐 여론도 조사하셨고 타당성도 하셨고 그러는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곡성군 차원에서 신축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자체 청사 건축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선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도움을 주실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 전에 제가 그 부분 지적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신청사 건립은 곡성 국민들의 오랜 수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걸 공약으로 정리하기 전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군비로 하기로 하고 200억 확정되고 150억 정도를 추가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약간의 선호에 따라서 내가 곡성군에서 그렇게 확정했다는 걸 알았으면 뺐으면 좋았을 걸. 네,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뭐 건립 지원이나 특별 거부금 확보를 통한 군 재정기여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실수이기도 하고요. 잘못을 시인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특별 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곡성도 구례도 다 더 많은 재정 지원들이 가능하도록 많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뭐 저 우리 당선자님을 뭐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민들께서 알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또 당선자께서 우리 곡성군에 많은 또 도움을 주실 거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뭐 질책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상당히 이제 좀 저희 주민들한테 특히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 정책이기보다는 민원성이라고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농협에서 판매하는 그 금융 상품 중에 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소규모 우리 이제 영세 농민들에게 그 경제적인 지원을 그 이자 지원을 통해서 농협 중앙에서 일부 기본 이자를 부담하고 이제 농림부에서 장려금조로 해가지고 이자를 추가적으로 해서 보통 평균 3% 이상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뭐 4.7%까지 이렇게 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농민들이 그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 가입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농지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농지원부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이후에 이제 농림부에서 농지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갖고 있는 뭐 자료인데요. 근데 지금은 2005년부터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 제도로 바뀌면서 예, 예. 실제로 모든 그 농가들의 경영 정보라든가 또 농민으로서의 어떤 그 중앙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금융기관에서 그 농지 원부를 요구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등원하시면 상임위가 이제 어떻게 배정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농촌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이런 그 현실적인 농민들의 어려움을 한번 좀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마 농림부 규정에 이제 농지원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규정을 정말 교조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지금 대부분의 보조금이나 직불금 같은 경우 전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통해서 하는데 요것만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요것도 빨리 이거는 뭐 상임위가 어디든 간에 그 조금은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 같아서 이건 제가 등원하면 네. 바로 건의를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을 이제 기재부가 지금 그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019년 5월에. 네. 전남도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좀 전남도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기재부의 입장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서요. 꼭 필요한 거라면 반드시 이걸 좀 살리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농업 관련 예산들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요 그 연장 부분도 농협하고 농림부에서 사실은 이제 좀 더 기간을 연장해 달라. 특히 이제 농어가 목돈 마력 저축 같은 경우에는 고령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농촌의 양극화, 특히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소농들 또 영세농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어서 농협이나 농림부 입장은 좀 더 이거를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도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실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예,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례일보에서 보내준 질문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 구례군의 현안 사업은 구례읍과 황전 IC를 잇는 국도 18호선 확포장하고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와 하동군 화계면을 연결하는 국도 19호선 이쪽이 도로가 개설이 되며 확장이 되면서 동서통합 교통망 확충과 또 지리산 삭도 케이블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설 등으로 관광 자원만 가지고 있는 구례군으로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광 산업의 기반 시설로 보고 꼭 이쪽에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그 내용이었고요. 특히 간전하고 광양간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터널 개설이 계획이 돼 있어서 약 4.3km에 해당되는 그 터널하고 연결 도로가 약 0.4km, 400m로 계획이 돼 있어서 광양시와 구례군 간의 연결도로 개설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로는 광양 구례 화계를 잇는 간선도로망을 구축을 해서 동서통합지대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리산 관광객을 광양으로 유치할 수 있는 지역 관광 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당선자의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답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18호, 19호 국도 확포장 요구와 광양 구례 간 간선도로망 구축 이제 두 가지 부분이에요. 예. 그 18호, 19호 국도의 확충은 지금 김순호 군수의 그 공약이기도 하고 김순호 군수가 굉장히 힘있게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8호 국도는 구례구역에서 구례 들어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편도 1차로, 네, 요걸 4차로까지 좀 넓히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국도 19호선은 그 쭉 화동에서부터 화계를 거쳐서 쭉
올라가고 있는 그 섬진강을 따라 올라가는 그 국도죠.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남해고속도에서부터 화계장터까지는 4차선으로 뚫려 있고요. 그 위로는 지금 2차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뚫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거기서 숙박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도로를 확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세요. 왜냐하면 쑥쑥 지나가는 길이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저 주장들도 좀 일부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주장을 하시냐면 국도 19호선을 확장할 게 아니라 그 건너편에요. 우리 다합 쪽 도로 있어요. 쭉 올라가는 게 지방도예요. 이걸 국도로 승격을 해갖고 섬진강을 타고 양쪽에서 올라가는 이런 길들을 만들면 훨씬 관광객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고 더 지역 경제도 좀 낫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도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양쪽 주장들을 다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요. 그 또 구례 군수님하고 좀 상의하고 해서 이 문제 좀 가장 좋은 방안들을 좀 우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구례 광양간 간선도로망은 의외로 광양보다는 구례 쪽에서 요구가 훨씬 많으세요. 굉장히 요구가 많으셨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구례 광양간 훨씬 빠른 교통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그 순천 완주고속도로를 거쳐서 남해고속도로를 거쳐서 광양을 오기 때문에 구례 읍에서 오더라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면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질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그 국책사업비를 실제로 그로 인해서 줄일 수 있는 이동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계세요. 광양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과 구례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 도로의 개설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문제도 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있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구례하고 광양의 어떤 연계성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 또 그 관광권으로서의 연계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광양경제신문 홍봉기 국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린이 테마파크 그 대규모 공사에 관해서 저는 썩 찬성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혹시나 우리 서동영 당선인께서는 만약에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해야 된다 또는 안 해야 된다 이제 가부보다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지도자를 우리가 뽑으면 그 임기 동안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가를 다 온전히 맡겨두고 그 정책의 당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선거에서 그 사람에 대한 당선을 결정함으로써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의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타부타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게 대의제의 원래적 개념의 범위를 벗어나서 민주공화 정체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민들이 직접 민주제의 전통들을 되살려서 어떻게 이제 그 대의기관을 쫓아내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다면 이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어린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정당하게 시민들에 의해 선택된 정연복 시장님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 공약의 추진이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문제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그 추진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불호나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꼭 또 시비를 걸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잘 되면 잘 되나 못 되나 이후의 시에 큰 재정적 또 환경적 피해를 끼치지 않은 문제 같으면 괜찮은데 그럴 수 있는 것들이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규모나 앞으로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추진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 더 깊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릴 때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니까 말씀드리기가 훨씬 어려워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양시 주택 보급률이 아마 105%더 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지금 뭐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신축이 된다면은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떤 명분이나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고 무진장 더 빠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기가 좋아가지고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뭐 기업 유치를 막 많이 한다든지 그런 조짐도 썩 보기엔 힘든 그런 과정에 이렇게 난개발처럼 온통 전체가 아파트 건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광양에 계속 집을 좀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로 근거로 드는 데가 금당이에요. 순천 금당. 그러니까 인구가 막 몰려들려고 하는 타이밍에 광양은 마땅한 아파트가 없었고 거기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가서 순천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광양 인구가 줄어들었던 게 아니냐. 이런 거더라고요. 주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주택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다음에 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또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의 전제는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인구는 결코 아파트만 있다고 들어가지 않죠. 일자리가 있어야 들어가고 정규 환경이 좋아야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나 준비 없이 단지 아파트만 지어두면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파트를 우선으로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건설을 우선으로 해서 인구 증대 정책을 펼치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여러 가지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그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의 유치에 대한 준비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할 수 있는 준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보면 일자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조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일 테니까 거기에 좀 더 힘을 쏟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서 좀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 근접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40조 50조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아직도 실질적인 주택 보급률 그러니까 그건 가구 수와 인구 수를 단순 대비하면 그 정도 되지만 아직도 내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광양도 여전히 주택 보급률 108%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유일한 꿈으로 희망으로 안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거 환경의 불확실성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노력도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순천 지금 신대가 어차피 우리 그 지역 선거권을 포함이 됐는데 우리 아시안 뉴스 통신의 조영호 전 본부장님 좀 질문을 좀 해주시죠. 우리 그 당선인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했듯이 전국 획정으로 우리 순천시 해룡면 다시 바꿔서 이제 신대 5만 이상 사는 신대가 우리 그 당선인의 지역구로 됐어요. 근데 이쪽에 이제 신대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과 또 발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신대 쪽에 지금 도청 2층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이쪽에 지금 2개 국만 이전하기로 했는데 신대에서는 3개 국 정도는 들어와서 활성화시켜야 않나. 그래야 동북권도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여기에 협조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건 물어봤는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구 규모나 어쨌든 이제 본청이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2층사고 그래서 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나 또 행정수요의 정도 등등을 고려해서 국들이 좀 옮겨올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당장 뭐 2개니까 하나 더 와라라고 하는 건 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조금 더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의 변화들을 좀 보고 좀 추진을 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후에 꼭 뭐 3개국이 좀 이전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 사실 이제 이것은 우리 그 신대 주민들의 많은 관심사예요.
그리고 지금 광양도 알고 있었지만은 코스트코가 입주한다는 데서 그 부지가 지금 지금 공안지로 돼 있는데 그 대형 오피스텔 업자들이 어떻게 이제 입지가 좋으니까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걸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지역 국회의원 좀 힘을 좀 써달라 하는데 예.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게 논쟁이 됐었죠. 예. 정인아 현 국회의원께서 그 오피스텔 건립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도 이미 내셨고 저도 같은 입장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개발 계획이 있지요. 한 지구 개발 계획이 있는데 개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보다는 상위법의 개념이지요. 지구 개발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니까. 근데 개발 계획의 이 부분이 그 상품 판매 시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실은 오피스텔을 세우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건 그 개발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이게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오피스텔 허가가 낮으면 그건 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래서 원래 개발 계획대로 이건 추진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다만 광양 LF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대형마트의 유입은 지역의 영세상인들, 영세업자들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영세업자들이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면서 같이 가야 하는 거다. 이게 단지 막 폼나고 큰 대형 할인 매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근 광양에서 이러한 일들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겪고 있는 문제니까 그 순천에서도 그 코스트코가 됐건 뭐가 됐건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옴에 있어서는 지역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해서 그것까지 같이 계획으로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경제청에서 외국인 학교를 곧 또 유치하려고 지금 이제 뭐 시동을 걸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외국인 학교 부지하고 의료 부지가 좀 이제 이게 현실에 맞지 않고 좀 다른 곳에 있다 해서 이쪽을 막교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뭐 어떠한 방법으로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은 좀 국회에서 좀 도움이 될지. 일단 지금 이제 외국인 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가는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사실 그게 처음부터 이게 과연 가능한 거였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외국인 학교 부지가 총 4만 평이었다가 그중에 1만 평이 2층사 부지로 제공이 돼 있고요. 지금 3만 평이 있습니다. 요 3만 평에다가 앞으로 이제 뭔가 학교를 짓거나 뭐 이래야 될 것이에요. 계속 지금 현재 추세대로 보자면 신대는 인구가 더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학교도 더 필요할 걸로 보이고 특히 고등학교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다 지을 것인가도 지금 미리부터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외국인 학교 부지 3만 평 남아 있는 거에 앞으로 학교 시설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가면 좋겠다 싶고요. 의료 부지와의 그 위치 변경의 문제는 그건 이제 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계획 변경 신청은 아마 순천시가 해야 될 것 같고 순천시가 변경 신청을 하면 이게 허가청이 경자청이 될지 산업부가 될지는 제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때 순천시하고 잘 협조해서 순천시가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이 교환 신청,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이 협력해서 순천시의 뜻에 맞추어서 잘 열심히 좀 풀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당선자께서는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영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도 같이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리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며칠 전에요. 순천시 해룡면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세풍 산단에 지어지고 있는 알루미늄 공장, 이 당초 아병 공장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다가 뒤에 이제 용해로 공장 들어오면서 시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그랬죠. 네,
그 반대에 대해서 이제 세풍 주민들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어요. 많은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어나서 결국은 이제 허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단 주민들과의 협약서를 누가 작성을 했냐면 경자청, 광양시장 주민들 이렇게 했어요. 해롱면 주민들이 빠졌어요. 근데 사실은 환경 피해로 하자면 세풍 못지않게 해롱면도 피해가 커요. 근데 완전히 해롱분들은 배제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공기가 해롱의 공기와 세풍의 공기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인근 피해지들이 모두 다 포괄돼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좀 낼 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의 그 일들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 행정권이 발동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원하던 바는 아니지만 순천 해룡면과 광양을 모두 포괄하는 국회의원이 탄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고 양쪽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처음 이제 이 지역에 네.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훨씬 더 이제 좀 임무가 막중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그렇죠. 하고요. 지금까지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참 안타깝게도 광양은 지난 16년간 국회의원과 시장의 당적이 달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별로 잘 논의들이 잘 안 되셨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래 했고요. 그리고 그 광양 지난 4년을 놓고 보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당정 협의 자체가 국회의원과는 이루어지지 거의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구례곡성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어떤 중앙정부 예산이나 이런 현안들이 있는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보다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 오히려 찾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던 듯 보여요. 그거는 그건 누구 잘못이냐 따지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네. 어쨌든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러한 현상이 지역 발전에 많이 저해를 가져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국회의원이 동일 당적 그것도 집권 여당 소속이라고 하는 점 이 장점들을 10분 활용하겠다. 그래서 잘 협의하고 노력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은 꼭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의 본래적 역할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개혁의 완수를 통해서 이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정부의 전통이 이어지고 민주정부의 전통이 이어져야 보수와 민주정부라고 하는 보수정권과 민주정권이라고 하는 이의 순환 구도가 만들어져서 비로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겠다는 좀 결심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역에 현안들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안이라고 하는 게 민원을 의미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좀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설명드리고 또 제가 할 역할들을 하고 그런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립니다.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이거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부 사항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다가 보면은 이제 결국 선거를 해서 뽑는데 선거때가 되면은 많은 그 지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얼굴 알리고 하는데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은 국회의원 얼굴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 쭉 들어왔어요. 사실이 또 그렇고. 맞습니다. 물론 또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은 지역 찾아다니면서 항상 손이나 잡고 악수만 해서 될 일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우리 아까 당선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6년 동안의 그 지난 우리 지방정부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너무 그 소통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중앙정치권하고 우리 지역 정치이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지역 해난에 절대 피하지 않고 같이 부딪혀서 같이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우선은
각계각층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또 말씀을 한번 예, 해주십시오. 뭐 특별한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제 네. 그 당선되고 나서 얼굴도 안 보이더라는 이야기는 전국에 300명, 253명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그 받는 비난인 걸로도 보이고요. 특히 또 광양만은 좀 다를 텐데 곡성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잖아요. 예? 예, 예. 사실 뭐 예전에 지금 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선거철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4년 임기 동안에 지역 구민들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르는 분이 뭐 허다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 친구이기도 한 김태년 의원이 저한테 아, 예. 그런 자랑을 해요. 예. 우리는 원팀이야. 그래.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경기도의원, 거기 그 성남 시의원들이 규칙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현안들이 올라오면 한꺼번에 토론을 해서 문제의 방향과 문제의 처리 방향을 정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처리해야 해? 역할 분담은 각각의 그 업무가 다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다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현안에 대한 처리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그건 정말 자랑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은 과연 어땠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은 그런 면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곡성을 자주 가는 것보다는 곡성의 현안이 항상 제가 고민하는 그 문제 속에 포함이 돼서 제가 그 고민 현안을 푸는데 제 노력과 그 제 힘이 항상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은 행사장 가고 장례식 가서 사람 뵙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 뱉지 마시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중앙에 큰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왔던 문자가 축하하네, 초심을 잃지 말게였습니다. 그 제가 무슨 초심을 잃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초심을 잃을 걸 가장 많이들 두려워하십니다. 가장 경계하시고요. 그 경계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제가 잘 알죠. 너무 노력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무릎 굽혀서 여러분에게 표 부탁드릴 때 그 심정을 절대 마음속에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축하를 해주시는데요. 그 축하가 지금은 저에 대한 축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축하로 제가 받아들일 거고요. 근데 3, 4년이 지나서는 그 축하가 우리가 그러고 보니 지나고 보니 생각보다는 썩 괜찮은 놈을 국회의원으로 뽑았었어 라고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스스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유권자 여러분들의 축하로 되돌려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이 과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뭐 이런 말도 하면서도 야, 이건 또 말이 너무 과하지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항상 말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잘한 건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건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희망톡톡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서동용 국회의원 당선자, 곡성신문의 정홍균 국장님, 구례일보 그리고 아시안뉴스통신의 조영호 전남 본부장님, 광양경제신문의 홍봉기 편집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톡톡TV 이동구 총괄국장이었습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실보도의 사명 뉴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TV